기대하지 못한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큰 목회, 어린 목회만 막 신경 써서 저희들도 뭐 교육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안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골 평신도가 볼 때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어른 대상 목회에서 빨리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은 이해해요. 그분들도 빨리 다른 목회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신세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자신에 대한 투자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 못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 자신의 감정 생각을 옛날처럼 겸손하게 하는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 표현해요. 또 쌍방의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개인생활이 중요해요. 이걸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신체들을. 또 친척 관계가 이제 단절되잖아요. 집집마다 한둘밖에 안 되니까 뭐 고모 있어 이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친척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교회예요. 저희 고모부 돌아갔을 때도 저 시골 가면 친척들 무지 많아요. 거기 딸 7의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5교회 나오니까 5교회 목사님들 오시고 교회 들어오니까요. 시골 친척들 꽃하면 볼자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버리고 옛날 같은 그 친척들이 나서 이거 이제 장례하다 싸움도 많이 나거든요. 다 교회 가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깨끗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때 직업과 일자리만은 이것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내가 회사 들어가 공무원 돌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돼야 될 것이다. 스스로 창업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들에게도 뭔가 이야기해야 돼요. 저기 예를 들게요. 역시 여기서 향기 내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기 내는 사람들에 대한 회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보셨습니까? 자, 향기 내는 사람들. 자, 거기는 대표는 이제 28살짜리인데 임정태인데 거기가 주로 한 사람이 뭔가 제가 재작년 교육자 생일에 갔다가 포항에서 했습니다. 작년 여름인가? 작년 겨울에 그 친구가 딱 10분 중간에 와서 10분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제가 무릎을 치고 쳐보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하고 올해 우리 대학에 두 번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대학생 한 300명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취업 캠프 때 그 친구를 초청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쪽 한동대 나와서 한동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한동대 어쩌면 지금 제가 한동대 교수 잘 알아요. 총장 잘 알고 그래 한동대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 크지 않게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뭐 삼성도 갈 수도 LG도 갈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보람에 뭔가 고민하다가 뭐 창업대회를 갔다 오고 나고 쭉쭉 가다가 낮은 자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설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 근방에 낮은 자가 누군가 낮은 자를 섬겨야 돼. 그래서 막 찾아보고 돌아다니고 고민 많이 하고 뭐 장애인단체로 가고 근데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인 가보니까 오히려 정신지체 장애인이 더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작정하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거기 청년들 몇몇이 모여서 사회적 혁신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 지원 안 받아요. 사회적 기업 만들면 정부 돈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항제철 5개월 동안 돈이 없잖아요. 자기들 하면 돈 20만 원밖에 없고 점심값 값도 그럼 돈을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뽑아서 이 바리스타 교육을 위탁시키는 거죠. 도와줘야 돼요. 한 5개월 위탁시켜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1억 한 2천 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에 제일 돈 많은 데가 어디냐 해서 보니까 포스코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를 몇 번 가서 두들겨 빠꾸마고 해도 그래도 마지막에 계속 돼가지고 5천만 원 받고 해가지고 처음에 또 포항 한동대학 총장도 도와주셔가지고 한동대 그 도서관 옆에 그 커피 히스 빈스 그러니까 딱 쓰면 빈이 콩이잖아요. 그렇죠? 히스 내가 그 딱 쓰면 하나님의 커피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 빈스라는 이름으로 커피숍 만들어서 그 정신지체장이 5명
그냥 수술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가 택시 대절에서 차 마시러 갔더니 처음 몇 사람들 갔더니 맛있어.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서 그게 그들을 자활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난 3월 달까지 5호점이 만들어졌어요. 포항시장도 다 퍼지고 제가 뭐 그 친구가 앞으로 한 2, 3년에 우리나라 전국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우리 정신지체 장애인들 사회 재취업이 낮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지고 일반 사람과 똑같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 취업시켜봤다고 내가 포항 이사 갈 때도 그런 차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탈북자 사업다운 변호사 사업하는 그런 혁신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인사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교회에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친구 한번 청년부 한번 이제 초청해가지고 한번 청년들 그런 사회적 혁신들이 어떤 역할을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 친구 우리 교회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임정택입니다. 임정택. 그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본다면 제가 볼 때 안타까워. 제가 교회 학교 부감되었는데 이게 부족해요. 자, 제가 쓰는 말, 학기 전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A small change makes a big difference. 작은 변화가 큰 차이. 대학 시절 자그마한 차이들 조금 더 한 것이 나는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제자를 통해서 봅니다. 큰 목표는 결국 작은 목표의 연장선 아닌가요? 중고등부만 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목표에서 어떻게 성공하겠다고 합니까? 저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루고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느낀 게 뭐냐면 아주 그 내신 4, 5등급 애들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또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조금 더 자기를 업 시키다 나중에는 그들이 정말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제가 볼 때 중고등부에서 그런 어떤 성공은 아마 큰 목표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이러면서 중고등부 애들이 맡으면은 별로 그냥 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해를 하냐면 또 매주마다 다른 주제의 설교를 중고등부, 초등부 하더라고요. 근데 초중고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막 잠긴 애들이잖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얘네들에게 전기 설교가 먹히고 매주 다른 설교가 먹힙니까 이게? 아니 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등부 부감을 2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그분이 좀 은사도 있고 그 기도 많이 하시면서 주일날마다 중등부 학생들 한 설교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시키고 또 주제도 그게 맞춰서 거의 유사한 주제로 하여튼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몇 개월 지나자 애들이 놀랍게 편하고 이제 내가 뭐 할지 알아서 중등부가요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고등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뭐 대학 갈 거 비전도 없고 초등부도 아니고 그런데 애들이 달라져. 그렇게 애들이 달라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엎어졌던 놈들이 이해생도 하고 그래. 근데 그거 일하다 그만뒀어요. 다른 거 왔어요. 또 옛날 시고 절기설교 뭐 매주 그다음 원에 지내가지고 개판 그럼 또 개판들. 제가 그걸 통해서 짧은 2년이었지만은 느끼는 게 이 중등부 애들 특히 고등부도 다를 수도 있어요. 중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 같은 주제 같은 설교는 아닌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여튼 다양하게 몰아붙이고 정말 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작은 훈련 하나하나만 제대로 시켜도 애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촌놈들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잘 그 후임 목회하시는 분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 좀 이런 말씀들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부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용성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등부 시절에 우리가 정체성 문제 올라간다면
안 되잖아요. 만약 중등 시절에 그 영성을 키우게 된다면 제가 볼 때 그때 그 당시 그런 애들 가운데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아가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있어요. 아, 내가 뭘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 가운데서. 또 수련회 가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그 구주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거. 그거 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애들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텍스트 우리가 봅시다. 세상 끝이 어디에? 성경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어디까지? 제가 또 좀 헷갈려요, 요즘. 그래서 요즘 지금 둥근 게 아니라 플래시라고 그러잖아요. 좀 물리적으로 세상 끝이 어디죠? 영적으로 세상 끝이 어딘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세상 끝은 제가 없다고 봐요. 이게 다 연결돼요. 초연결 사이입니다. 초연결망 사이에서 세상 끝이 과연 어디냐? 지식정보 사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지식, 요즘 애들 어른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요즘 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가격이 다 나오죠. 옛날에 전자수통 나오고 다 사라졌죠.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저기 이 휴대폰 속에 지금 전화번호 몇 개 기록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최소한 뭔가 비즈니스 하려면 전화번호에 600개는 기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인지과학 쪽에서 기억이라는 게 뭐냐? 기억은 우리 뇌에 저장된 것뿐만 아니라 빌릴 수도 있다. 왜? USB에 담고 다니면 되잖아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식 축적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나 빅데이터 시대에 아까 상황 마케팅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뭐 사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연관 분석과 데이터 과학 쪽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면요. A와 B를 사면 C를 사면 이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마트 어디 가서 여러분 메일 포스 다 긁죠. 그러면 매일 밤 A와 기저귀가 뭘 사서 뭐 사다 다 놔고 그때 물건 배치하게 되고 또 고객들 우수고객 분리하고 다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수고객은 더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못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왜 자꾸 자동 현금 QR을 집어넣습니까? 디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죠. 은행 창구 직원들이 우리 단순히 가가지고 마이너스 고객들 가가지고 돈 떼고 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은행에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고객은 아마 10% 이내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40~50% 돈 고객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은행 통장의 잔고가 월 평균 50만 원 이상 없으면 아마 은행 사용료 레시오 이렇게 나올 시대 곧 도래할 겁니다. 마이너스 고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IT 인프라 투자해야죠. 관리해야죠. 데이터베이스 백업해야죠. 마이너스 고객이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객들 은행 오면 어떻게 해요? 은행 창구 아가씨가 상대면 은행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저는 기계로 디마케팅을 날릴 수도 있죠. 은행 오지 마시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계로 가서 보내버리는 거고 VIP 보기 보면 장바 입고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실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우리는 VIP는 아니지만 그 밑에 고객이잖아요. 왜? 돈 없으니까 은행 돈 요즘 VIP 고객들은 제법 많이 하는 고객이 아니라 많이 빌려다가 이자 잘 갚고 떼먹지 않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 빌려다 매달 월급에서 이자 제대로 떼주니까 진짜 이거 교수가 와서 감이 잘 앉아.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 그래서 너무나 이 빅데이터를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비즈니스가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시대다. 일단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SNS를 통한 초연결망 연결되잖아요. 이제는 금시에 연결되잖아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제가 주일학교 본다면 융통성이 좀 필요한데 이 청소년 에너지가旺盛.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묵도합시다, 합시다. 어린이들 축소판 정말 힘들어요. 애들 에너지는 요즘 잘 먹잖아요. 농구라도 한 게임 해야 되고 이런 애들 그 의자도 딱딱한 의자에 앉혀놓으면 애들 정말 죽을 찍기.
그래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풀고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영어 활동할 때 미국인 선교사들과 같이 미국인 원어민들과 같이 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인트로 나와서 제가 다 소개하고 영어로 소개하고 통역해주고 그 다음 송타임 한 5분 송타임 신나게 그냥 같이 일어서서 그냥 부르고 그 다음 메모리 타임 사람 몸에 성경 주제서 탁 거기다 딱 감기고 10사람 나와가서 성경 영어로 한 주제 딱 사람 막 임의로 막 배치했다가 찾아서 만들어서 외워해주고 그 다음 기도 타임 자기들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 뭐 설교 또 한 10분 설교하고 또 드라마 또 막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막 뛰기도 하고 그냥 막 터치하기도 하고 그냥 막 하고 이걸 보면서 교회 학교도 말씀을 전하되 형식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기도하고 참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또 말씀 외우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예배의 협동성 우리말로 하더라도 이런 팀단 그러니까 교사들이 20명 있다면 뭐 분반 설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송타임 맡으셔 당신은 뭐 간직 타임 맡으셔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타임 뭐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뭘 해도 당신 잘하는 보이냐 해서 나와서 5분씩 시간을 쪼개게 줘가지고 한 분도 아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요 학교 쪽에도 좀 어떻게 보면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목회자들이 또 이걸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뭐 이분에 대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부장이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부터는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이제 주일 영어 예배했던 영어 예배가 아니고 영어 활동 아까처럼 교회에서 영어가 지금 글로벌 언어입니다. 이제 영어 모르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이에요. 교회도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외국과 함께 또 동역할 필요도 있고요. 모자란 외국 선교사 많이 오도록 하고 요즘 또 제주도에 영어 학교도 있고 학원들도 있고 하니까 원어민 교사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교사들입니다.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뭐 MIT 하버드 출신들도 오고 엄청 좋은 인재들 많아요. 또 이들이 악기도 잘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 또 우리가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로 지금 교회가 앞으로 좀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하여튼 좀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영어는 기본이에요. 왜? 영어는 그 위에 플러스하고 우리도 우리 학교 학생들 영어 못하면 졸업 안 시키거든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위에 이렇게 스펙을 쌓든 뭔가를 쌓든 영어 못하면 이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12권 경제 구도에서 뭐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바라보는 부흥의 요소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정말 제가 목사한테 정말 제 생각을 건강하게 여쭤봅니다. 자, 교회 취향 비전 목표가 분명하면 제가 성공하게 부흥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교회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비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와도 원래는 헌금에도 이거 어디다 썼니? 잘 모르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막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향하는 뚜렷한 비전, 문화사역. 근데 우리 교회다. 그럼 우리 장례 사역 합시다. 그 얘기예요. 또는 뭐 평신도가 그 교회가 어떤 사역에 팍 집중할 때 원교인이 감동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왜 김병삼 목사님 설교 듣고 그분 보니까 절기하는 모든 교회가 하는 거 보면 그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인터넷 통해서 보면 정말 분명하고 와닿거든요. 감동 있고 그러면 헌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헌금돈 구제금 사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부활절 헌금 얼마 합시다. 그냥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정말 이거 이웃을 돕기.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걸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나중에 보면 막 갈라가지고 쓰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고 물론 다 하나님 알아서 쓰기도 잘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교회 구성원들이죠. 정말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 동네 요 몇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요 헌금은 요 어디를 위해 목표만 분명한다면 주머니 다 털 거예요. 저런 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교회 예를 들게 우리 교회
뭐 정말 그 어느 천여 차례가 있어요. 뭐 조언해서 다니까죠. 우리 그저 영어 예배 나오신 목사님들이 지금 저 서울에 성경학교 만드는데 저희 교회도 많이 도와주는데 뭐 목조 부분도 짓고 하는데 식당 짓지 못해서 한 3억이 들어가는데 기초만 못 짓고 저희 교회에서 또 돈 얼마 줘서 천막해서 식당 하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그래 그 식당을 지어 빨리 거기서 뭐만 하고 그 비전이 뚜렷하니까 우리 자매가 이번에 마음먹고 3억을 그냥 한 번 했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 성경학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동감하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면 왜 오늘날 성도들이 그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우리 저 국립대학 교수는요 월급이요 이 교사 월급 플러스 연 한 4, 500 차이일 겁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한 24년, 뭐 23년 근무하지만 저 연봉이 얼마 될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나 조금 더. 8천만 원? 8,200? 내가 학자인데도. 그 연대가 한 1억 한 3천 받습니다. 국립대학 그렇습니다. 나도 돈 없는 거기다가 시험 뛰죠, 뭐 뛰죠. 뛰면 실수령이 얼마예요? 실수령이 뭐 한 5천밖에 안 될까요? 그것도 자녀 키워야죠. 나도 단발 엔진, 나 혼자 나 우리 대학에 보면 쌍발 엔진들 뭐 와이프 교사하고 남편 교수, 그래서 난 단발 엔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죠? 또 저희 교회 사회가 지을 때 복지가 지을 때 저 돈 없잖아요. 공금해야죠. 50주년 뭐 할 때. 그래도 마음에 돈 없어도 그래서 내가 여름 학기 땀 빨빨 흘리면서 계절 학기 강의 선거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점만 비전만 분명하면 교회들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설교까지 더 잘하면 더 좋고 금상첨화죠. 비록 설교가 모자란 듯해도 그러나 그 교회가 사역하고자 하는 방향만 딱 좁혀지면 교회들이 왜 안 따르겠어요? 오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능력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비전이 뚜렷하면 한 번은 내가 치워진다고 합니다. 왜? 기쁨으로 치워. 기쁨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동력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헌금 드림으로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더 열심히 또 이 사회에서 뚜렷하게. 그러니까 요즘 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금에서 재력과 능력을 견디는 사람도 많아요. 다 숨겨 있어요. 그분들의 교회에 아마 비전이 뚜렷하면 아마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퇴직한 실버세 퇴직한 사람 퇴직하는 돈 많이 연금 많이 나와요. 그 연금 가지고도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그다음 스마트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이렇게 준비, 소통의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체 예배가 너무 많다. 제가 함부로 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 가도 인터넷 클릭 예배, 클릭 세상, IPTV 있죠? 다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교회는 공동체, 이웃, 내 친척, 공동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의 비전. 누구나가 시원 먹을 수 있는 비전인지가 필요하다고 가지고요. 넓은 의미의 비전 구하고 교회가 암을 받아. 다음 세대 학교하는 게 작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 학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전략이 없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 집중 인사할 필요가 있는데 작은 목표에 큰 사건, 작은 목표를 통해서 큰 사건을 감동하게 되는 더더욱 다시 해봅시다.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김동훈 목사님 중심으로 높은 뜻속의 그 연합교회들이 정말 탈북자들과 염외학교에 또 탈북자들 잘 회사를 만들고 연 200억 이상 투자. 제가 볼 때 그 교회들을 기쁨으로 할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에서 더욱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될 겁니다. 그럼 고령사 혼자 사네. 돈도 많아요. 연금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그분들 그 돈 누구 줄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뭐 한두 밖에 누가 줍니까? 교회가 이런 비전이 분명하면 다 교회 기부하고 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 놓고 가서 사람 교회가 장례 치러주세요. 교회가 장례 요람에서 누는 거 책임 좀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끔 감동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는 거죠. 제가 시골 평신도 그러니까 뭐
건방지면 용서하시고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 있지, 새벽 기도 있지. 저도 참 이게 목회자 밝힐 때마다 안타까운 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인지 새벽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쁜 시간들 쪽에서 가는데 설교 30분, 35분 하고 기도는 3분 하는데 기도 설명할 시간 5분이고 그냥 그런 메리가 안 풀렸어요. 그런 경우 종종 참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새벽기도는 정말 새벽기도 설교는 10분 이내 하고 기도 한 30분 집중 공동기도. 그러면 교인들이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때 제가 IPT 들어 CGN 들어갑니다. 집에서 CGN TV 새벽기도 중계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예배들 거기서 기도해요. 제가 이런 목사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기도 막 우리가 보통 1시 넘어자고 우리도 4시 반 일어나서 그냥 제주도니까 가능하죠. 한 20분이면 원래 차로 가니까 다시 맞춰가는데 5시에 가는데 다시 50분까지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비유. 제가 옛날 살다 보니까 겪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는 제가 볼 때 10분 하고 20, 30분 기도 공동 기도인다. 왜 기도하는 게 알잖아요. 혼자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죠. 어떤 때는 마음이 다치고 혼자서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목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다음 기도를 30분, 1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교인들이 기도하기 힘을 얻게 되면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제발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새벽 기도 드리면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가 우리 특별 집회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우리를 잘하는 거예요. 특별 집회니까 특별 집회니까 설교도 특별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길게 해버려요. 평소 때는 좀 짧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공동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주죠. 한 10분 정도 열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도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기도가 마음이 안 열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평신으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제주 선교 2세기입니다. 제주 선교가 2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390개 교회가 있고 미자입니다. 괜당과 제3자 정말 아직도 지금 아직도 우상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미신이 많이 또 경제가 좀 좋아지만 신앙까지 가면서 전동주의들이 있죠. 또 제주도에 많은 해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아무 소리 없어요. 또 기독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주도에 크리스찬 이 국제 잉글리시 학교를 만들고 돈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참 이런 비전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주도 영인병원도 문제, 핵문제 굉장히 선택합니다. 정부가 이 MB 정부가 참 나쁜 게 제주도가 이 영인병원 도입하려고 합니다. 영인병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거는 의료보험죠.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병원 하려면 의료인만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병원입니다. 이익을 낼 수, 이익을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리병원은 미국처럼, 태국처럼 일반 사람들이 돈 모아서 병원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럼 제주도 시범 도입하려는 거고, 그럼 제주도 도입하려면 서울로 그냥 다 퍼진 거죠. 서울 삼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에 그만하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관이 요즘보다 평균권이 침해다 자동으로. 그러면 영리병원, 대부분 좋은 병원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비용도 비싸니까 좋은 사람. 가진 사람들은 무지 좋은 태도예요. 5분 치료 받으면 30분씩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 병원 들어가시면 재미있거든요. 미국에 보세요. 우리 미국 계신 분 알잖아요. 그리고 영리병원. 아마 태국도 그러더라고요. 월 평균 얼마 소득이 안 된 사람, 보험 없는 사람 우리 병원 오지 마시오. 동네 병원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골 촌사람으로 삼성병원 갈 수 있고 서울대병원 갈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인병원은 그렇게 못할 거죠. 이런 문제 제주도 도입하려고 그냥 다 쓰고 지금 반대하고 해무지 문제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 교회들이 어떤 통일되는 문제로 일부만 문제로 이런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 영향력이 정말 미미해지고 참 어려워져요. 그 사회 문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참 이 권위의 목적을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교육에 접근해야 되는지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고민 제주도에도 좀 있어서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교의식에 대한 제주의자 같은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이상으로 좀 일단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딱 시간 맞췄나 모르겠네요. 조금 더 했네. 아까 마지막에 괜당 문화라는 거 친척을 괜당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뭐 새누리당, 뭐 민주당이 아니라 괜당이 다 일가 피부칠 혈연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집안 제사도 안 지니까 왕따 당하고 뭐 쫓겨나고 그런 것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 베이비 부모 시대 이제 약간 그런 초고령화 사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바뀔 거다. 어떻게 대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아까처럼 그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일단은 그 일자리는 아까처럼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재취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쪽을 정부는 해야 될 거고요. 또 저출산율 같은 경우 저출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볼 때 저출산 우리가 이게 뭐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보면 자기들만 즐기다가 뭐 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택 문제, 그 육아 문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하고 주택 문제 요것만 좀 잘 해결되면 이런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집값 비싸잖아요, 서울 같은 데. 그다음 육아비 비싸잖아요.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부에 제안한 게 그런 게 있었어요. 3자녀 이상 나면 세 번째 자녀부터는 자기들끼리만 대학 모집단을 만들어달라. 정부의 참여정부 시절부터 청와대라고 국가 권익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은 안 해요. 왜? 그러면 세 자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낳을 기회를 줬는데 안 낳은 사람들이 잘못 아니야. 그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세 자녀 이상이면 확실한 건 그거예요. 세 번째 자녀부터는 자기들끼리만 서울대학도 이 정원의 10% 연대도 10% 내에서 세 자녀끼리만 모집단이 만들면 돼요. 그런 걸 확산시켜나가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교사, 공공부문에서 승진도 세 자녀 이상에서는 가점 주는 거예요. 도서를 찍으면 가점 주듯이 세 자녀 이상 가점 주는 이런 건 과감하게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에서도 구조조정할 때 자녀 많은 사람 남겨놓고 없는 사람부터 잘라야 돼요. 아니 이게 공사장 발생을 그런 이유제품이 있어야 애들 나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고 애들이 클 수 있겠고 그럼 세 자녀 끼리만 경쟁하면 어릴 때부터 하고 다닐 필요 뭐 있어요? 우리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못 사는 데라든지 지금 못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애기를 많이 낳거든요. 예.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못 사는 데도 애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는 못 사는 나라는 동남아 이런 데는 아주 피 문제도 있고 그런 정부적인 이슬람 교육도 문제 있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건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 낳으면 다 집하고 타고난다는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지 복은 지가 타고난 나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해보다 그게 옛날 사람 생각이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뭐 잘하는 가고 없는 건 없는 데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전문직이든 하층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있더라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3D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시아에서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트럭 운전수에도 그래 너가 잘 살면 된다. 우리가 부모 스스로도 먼저 그런 우리 훈련도 돼야 돼. 신앙적인 훈련도 돼야 되는 걸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 그래요. 꼬리가 될지언정 목사님 축복기도할 때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기도하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다 1등하면 좋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라도 가능하면 애들 좀 많이 좀 낳고 그럼 그러면 육아는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아까 제가 열하면서 그런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도 한번 교회가 그렇게 한번 책임지겠다. 그럼 퇴직자 실버그룹의 아줌마들 와서 육아 보고 또 그게 또 비용 어느 정도 차지하고
또 그 50대 이상들, 60대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비록 월급은 적게 받지만 50만 원, 100만 원 받지만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서 좀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쪽도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제가 전문가 안 해준다면 그런 생각. 일단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비로소 그러니까 교사들이라든가 공무원들부터 애를 많이 낳으면 좀 무대 가끔 좀 다 나올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아마 제일 먼저 승진시켜버려. 이게 불만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확실해요. 아니에요. 통계 같은 건 잘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어떤 통계죠? 여러 가지 통계청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만약 지금 들어보는데 종교 인구도 다 나와 있고요. 뭐 구체적인 건 알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 다르고 야당 다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인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통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걸 절대치처럼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 참 목사님들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자꾸 변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시대에 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균형적 감각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구 나왔으니까 자, 잘 봐주세요 이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뭐 누구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목소리 내지 않더라도요. 교회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가 또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이 땅에 있는데 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런 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나오더라도 여론조사 같은 건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아까 인구 같은 건 다 객관적 자료니까 되지만 여론은 샘플링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기 제목이 시대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하시는데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교회 미래요.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 듣게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뭐 한다면 지금처럼 나간다면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고 젊은이들이 없어져 아까처럼 결국은 노인들만 그득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매주마다 장례 치료 사역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교회가 주는 영성과 메리트 없을 때 그래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 그 목회방을 참 유심지가 모니터링하고 제가 지켜보는 그겁니다. 한번 불을 붙여주면 한국교회도 변화돼요. 그 불을 누가 붙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인구가 줄어들면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어떤 교인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보다도 줄어드니까요. 그 줄어드는 사람들에서 결국 현상 유지해도 교회는 지금 현 비율을 유지해도 교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교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끌어와야 싫어하는 사람을 아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하려면 아까 이웃이 없어요. 친척이 없어요. 그럼 누가 친척이 될 걸 할까요? 누가 그 이웃이 될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친척을 잘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까처럼 뭔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 교회가 너무 커도 이런 일 잘 못하겠죠.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비전들을 잘 세워주면 또 금세 일어나지 않을까. 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다고 좀 봐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통일이죠.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제 기도전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수도 신도도 기도하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통일되면 또 다른 상황이 바뀌겠죠. 북한이 아니지만 아마 또 다른 그 이후에 또 다른 면에서 교회가 비전 있고 소망이 있으라고 봐집니다. 아까 이제 통계 얘기를 여쭤봤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일반적인 통계는 통계청 들어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사람이 70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예. 잠자는 시간 몇 시간, 일하는 시간 몇 시간 이런 통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가끔 보면 사회조사 하는 데서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연구한 우리 사회연구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들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은 통계청을 가면 연결고로 들어있고요. 뭐 사회 무슨 연구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런 시사점을 얻으려면요. 셀, 삼성경제연구원. 예, 셀이 가서 늘 그 보고서를 보십시오. 셀이 SER, 셀에 가면은 그 보고서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주 나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또 사회 현상을 좀 진단하시고요. 그다음 또 사회과학, 도서관, 또 사회과학 좀 분석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제 삶에 아마 10분의 1, 8분의 1, 아마 7분의 1이 아마 교회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장 인생 황금기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 빛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거 교회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역할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 흐름을 이해할 때 사실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통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통계청 자료 이외에 다른 통계 자료는 믿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믿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통계청 자료는 어차피 교사에서 나온 공식 통계입니다. 공식 통계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식 통계한 여론조사는 무슨 누가 어디서 뭐 조사했다는 것은 샘플이거든요. 아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것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을 위해서 그거를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언론의 속성이 뭐죠? 언론은 절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드러나는 거, 사람의 어떤 뭔가 말초적인 그런 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서 못하는 거, 이상한 것만 보고만 하죠. 참 답답한 거죠. 잘했다는 소리 별로 안 해요. 잘했다는 게 만큼 나오고 그냥 안 되고 뭘 이상한 걸 그 고지것대로 믿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 가지고 공식 통계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요. 물론 어느 누가 연구해서 실험군 대조군에서 나온 통계는 믿을 수 있어요. 왜? 실험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검정을 통해 나온 거니까 예를 들어 뭐가 어디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신문 방송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학술지나 이런 예, 걸 통해서 예.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그 통계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계를 보더라도 그 기자가 인용한 그 출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거기 들어가서 다시 근거를 확인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한 거는 기자의 주관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또 공식성을 선포해야 되는 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라고 봐줘요. 사실 일간지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일간지가 공식 통계는 아니죠. 자기들 개인 언론기관이나 공익관이라 할지 모르지만 개인 사익에 앞서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자체가 공식 통계냐 그렇지 않은 통계. 그래서 공식 통계는 통계청의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용하시고 또 논문 통계는 학술 통계는 또 이제 실험군 대전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 추적조사 2,000명, 3,000명 장기 추적조사 통계들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죠. 그런데 여론조사하거나 이런 건 다 달라요. 이거 샘플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랍니다. 참조만 하시고 통계청에는 그 많은 통계를 그냥 계속해서 뭐 연구를 하는 팀들이 있나 보죠. 이제 이 통계청에도 있고요.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주택 총조사에서 또 정리해 놓고요. 또 월 데이터도 나오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 연구하고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별, 구역, 이 구별 인구라든가 젊은 뭐 청소년들 다 나오죠. 예, 뭐 다른 지역 있으시죠? 예. 통계가 갖고 있는 위험하고 속임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디요? 통계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를 통해서 사실 말했던 것처럼 많이 속이잖아요. 사람들이. 예. 실제가 아니면 통계 수치만 내면 실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는 걸 잘 쓰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평균은 굉장히 약점이 뭐냐면 극과 극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하고 10점
평균이 얼마죠? 55점이죠. 그 다음 50점하고 60점 평균은 얼마죠? 55점이죠. 즉 가운데 몰려있는 건데 평균은 이 양극값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도시가구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면 굉장히 믿지 못하는 거죠. 왜? 2천만 원짜리 그룹 300명 갖다 놓고 200만 원짜리 그뭐 아니 100명 가구 갖다 놓으면 졸제 100만 원짜리도 뭐월 소득 500만 원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값은 뭐냐면 전체 크기수로 늘어났을 때 50% 가운데 50%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좀 다뤄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나 표준 편차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이거 우월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검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게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 신뢰, 이 오차 범위를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가요. 따지는 거예요. 그 오차 범위 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오차 범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기에 자, 오차 범위 통계적으로 인구가 1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잘 모집단 샘플을 뽑으면 1,500명 정도 뽑으면 오차는 3.4% 정도 2,000명 뽑으면 한 2.4% 3.1% 됩니다.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이걸 잘 섞어서 여기서 1,500명 뽑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잘 섞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4,800 성인 남자만 3,000만 명 잘 섞을 수 있나요? 이거 안 되니까 일단 3단계 제일 처음에 인구로 1단계 인구비례 서울이 50%니까 여기 몇 명 각 지역별로 몇 명 그 다음 그 서울에는 또 구별로 또 몇 명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어느 구에 100명을 뽑으라면 그 전화번호가 기재된 임의로 그 랜덤 다이어링 해가지고 뽑는 이런 거죠. 완전 샘플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1,500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지율 조사했다. 지지율 조사하는데 이게 얼마다? 뭐지 0.4다. 그럼 이게 0.4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또 다른 1,500을 뽑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또 다른 1,500을 뽑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0.4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더 갈 수도 있고 이만큼 덜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오차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3.1% 하는 건 플러스 더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3.1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로 가면 0.4보다 조금 더 3.1%니까 얼마입니까? 0.03이니까 0.431이 되는 거죠. 1로 빼면 얼마 되겠습니까? 0.3 얼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지율이. 그러니까 반드시 오차 범위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조금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표 뽑을 때마다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두 후보 간에 오차 범위다 하면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높은 사람이 당선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높지만 1% 높지만 오차 범위라면 이쪽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떨어지고 그 사람 떨어지고 다른 사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어떻든 1,500명 하면 3.1%가 나와요.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0번 하면 95번은 그 정도다는 뜻입니다. 5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그 유선 전화만 가지고 하니까 집에 낮에 저녁에 집에 누가 있습니까? 주부들하고 노인네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게 여론조사할 때 어려운 경우인 게 이 젊은 사람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 갖고 있으니까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에 정보가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 범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요.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뽑을 수 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뽑으면 어떤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오차는 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일종의 이게 추천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에는 제일 뽑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일 뽑기는 이제 그래서 잘 뽑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확해지겠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